BC 4세기 그리스의 탐험가인 피테아스라는 사람이 아이슬란드를 간 적이 있다고 얼마 전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쓴 툴레라는 지역은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페로 제도 지역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세기경에 만들어졌던 로마의 동전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3세기의 사람들이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로마의 동전은 당시에 기념주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 있으나 이 동전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아이슬란드에 사람들이 왔었는지는 이것만으로 알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곳이 아이슬란드입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파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바닷가를 가보시면 난파선들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남바다인 거죠.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은 노르웨이고요. 하지만 노르웨이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입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은 브리튼 섬, 영국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환 활동을 하면서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보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고고학적인 부분이고, 역사에 남아있는 아이슬란드의 인간의 거주 기록은 9세기입니다. 이때 아이슬란드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노르드인이라고 불리우는데,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 지역에 살던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들은 8세기 후반 790년대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대서양 그리고 유럽을 휩쓸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워낙에 배를 잘 다뤘기 때문에 남바다를 뚫고 아이슬란드까지 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825년에 노도드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이후에 스웨덴 출신인 가르바르 스파바르손, 손이라는 것이 썬이래요. 아들, 스파바르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일주를 하면서 탐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바이킹들이 오고 간 것은 맞는 것 같으나 머물렀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세기에 아일랜드 수도승들이 와서 수양을 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북쪽 땅이 아이슬란드인지 아닌지는 약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생활을 했다면 최초의 체류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넘어온 바이킹들의 소란스러움에 수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체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노르드인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 단위, 그 다음에는 부족 단위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주를 했겠죠. 그래도 이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서 추위에 훨씬 더 잘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위도에 있기도 하고요. 같은 위도다 하더라도 아이슬란드가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날씨는 온화한 편입니다. 물론 바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바이킹들이 상륙을 하고 910년경에 최초의 의회가 형성이 되었고, 아이슬란드 전체 의회를 개최한 것이 930년이라고 합니다. 의회를 개최했던 땅은 의회 들판이라고 부르고요. 현재도 아이슬란드의 역사적인 장소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이곳은 대서양판과 유럽판이 갈라지는 곳이에요. 화산 활동도 활발하고요. 이때까지 이주해온 바이킹들은 북해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토속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그동안 모셨던 신상을 버렸던 곳이 고다포스입니다. 포코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폭이 상당히 넓고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걸어서 5분 내에 만날 수 있는 폭포여서 더 좋습니다. 이후 바이킹들은 놀라운 선박 운영 기술로 그린란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캐나다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뉴펀들랜드 지방이고요. 당시에 이곳을 빈랜드라고 불렀습니다. 포도의 땅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만 그들의 언어로는 목초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상당히 북쪽이기 때문에 포도를 길렀을 가능성보다는 목초지라는 의미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이미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정착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발견했던 정도인 거죠. 그러면 아이슬란드에 정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처음에 아이슬란드에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숲이 20에서 40%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1%대입니다. 그나마 남쪽은 숲이 거의 없고요. 북쪽에 바람이 좀 덜한 지역에는 숲을 발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숲이 형성됐던 것은 그동안 인간의 손을 타지 않아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이 들어온 순간 경작을 하게 되고 숲을 태우게 됩니다. 숲은 계속 줄어들었고요. 토사도 유출이 되고 바람을 막을 수 없게 되면서 농사를 짓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곡물은 거의 육지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 지역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어서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가축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양, 말 등이 많이 있거든요. 추울 것 같아 보이는 북쪽이 도리어 농경지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남서쪽 끝인 레이샤비크 수도 인근의 인구의 80~90%가 몰려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북쪽의 피오르드 안에서 많이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어업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200년대로 넘어가면서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에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덴마크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덴마크 왕국이었고요. 여기서 스웨덴이 독립하고 노르웨이가 독립하는 순서였습니다. 이러던 아이슬란드가 다시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은 덴마크를 점령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영국은 빠르게 아일랜드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가 없습니다. 해양 경비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영국은 아이슬란드를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1년 후 영국은 자국의 방어만 해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SOS를 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초반만 해도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SOS에 호응을 해서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미국이 아이슬란드로 간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당시 독일은 유버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오는 물자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물자는 많은 경우 미국에서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상선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상공을 보게 되면 엄청난 항공편들이 오고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선도 많이 다니겠죠? 북미와 유럽을 연결짓는 가장 짧은 거리의 항로를 그려보게 되면 아이슬란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기 전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독립한 아이슬란드, 가장 가까운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영국과는 대구를 둘러싼 전쟁을 10여 년을 걸쳐서 하게 됩니다. 영국의 대표 음식은 피쉬앤칩스죠. 감자.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만들어진 음식이고요. 좀 더 전통 음식이라고 하면 피쉬일 겁니다. 대구튀김을 많이 먹다 보니 영국 근해의 대구가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어선들은 점점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슬란드 근해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는 12해리, 100해리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당연히 영국의 어선을 막기 위해서 100해리를 주장을 하고 영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10여 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이후 아이슬란드는 적은 인구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융업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지열,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처음에는 높은 이자를 주면서 유럽의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금융을 자유화시키는 거죠.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슬란드의 40
40대 미만의 국민들은 대부분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던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맞게 됩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융자산을 영국이 동결을 시킵니다. 테러 방지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슬란드인들과 영국인들은 또 한 번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은 현재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외교는 그런 건가 봅니다. 지열과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알루미늄 재련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관광 산업도 집중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이슬란드의 항공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이슬란드는 북미와 유럽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짧은 항로 중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항공은 미주 지역과 유럽을 잇는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이슬란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국가입니다.